해외 외신들의 한국 반응이 뜨겁습니다. 바로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 군사력이 폭발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확장세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으로 인한 핵 재처리 기술, K, GPS, 링크 K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던 것에 비하면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순수 기술로 미사일은커녕 전차도 개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정말 보잘것없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기를 해외 도입하거나 라이선스로 생산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외국 방산업체들이 우리 방산업체들의 라이선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업체들보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중 한국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지상화력 지원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원조 개발국보다 더 뛰어나게 개발해버린 한국의 상륙 돌격장갑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현대 상륙전의 필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튼튼한 장갑에 보호를 받는 다수의 보병과 장비를 수송해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활약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동 장비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AAV-7 상륙 돌격 장갑차를 라이선스 생산해 KAAV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우수하고 강력한 무기를 한국의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해병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대한해병의 주요 임무는 한강 하구를 사수하고 제주도와 서해오도를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병의 본 목적은 전시에 이뤄질 상륙작전에 있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상륙해 제2의 전선을 열고 나아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전략적 비수가 바로 해병인데요. 그래서 해병 훈련의 대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할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륙작전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륙작전은 인류가 배를 무기로 시작한 이래 가장 힘든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대형 범선이 본격적으로 전쟁에서 쓰이기 시작한 17세기 이후부터 상륙작전은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배가 대형화되면서 타고 있던 군함으로 바로 해안에 정박하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쪽배로 갈아타 해안에 접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륙하는 병력이 적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기관총과 대구경 속사포가 전쟁에서 쓰이기 시작한 근현대 전쟁에서 상륙작전은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차 세계대전의 갈리폴리 상륙작전입니다. 갈리폴리 반도는 흑해와 지중해를 가르는 다르다넬스 보스푸루스 해협 옆에 있는 작은 반도인데요. 이 반도를 장악하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노릴 수 있었기에 당시 해군 장관이자 훗날의 영국 총리인 처칠의 주도하에 상륙작전이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협 내부로 진입해 적의 포대를 공격하기로 했던 함대는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후퇴했습니다. 반면 방어하는 터키군은 일부 포대가 파괴되었으나 이를 금세 복구했는데요. 뒤늦게 영국군과 호주, 뉴질랜드군 등이 터키 대규모 상륙작전을 시작했으나 해변가에서 복구된 요세포와 기관총 진지의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무려 2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이 때문에 처칠은 2차 세계대전으로 처칠의 반대파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전개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군사강국을 중심으로 보다 안전하게 상륙작전을 수행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상륙주정 LC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군은 다양한 상륙수단을 사용합니다. 시속 70km의 고속으로 해안까지 병력을 단숨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공기부양정인 솔개급 LCAC나 속도는 느리지만 튼튼한 장갑으로 해병을 보호해주는 KAV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이 이런 체계를 갖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 각국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냉전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해병은 상륙작전에서 상륙주정에 의존해왔습니다. 상륙주정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주도하에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미국은 1942년 12월 7일에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을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합국의 적이던 독일, 일본 등의 주축국이 대부분의 요충지를 점거한 것입니다.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은 대부분이 제대로 된 항구가 없는 섬이었고 항구가 있는 유럽은 전 대륙이 독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륙작전을 통해 거점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트로는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없는 상륙보트로는 해안에 설치된 기관총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륙주정이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보병을 총탄 세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의 구조를 일반적인 보트와 다르게 변경했습니다. 함정의 앞부분을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 적의 총탄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했으며 동시에 앞부분이 개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빠른 상륙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 상륙주정 덕에 연합군은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기습적으로 상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정이 해안에다 문이 열리면 상륙주정에서 적의 총탄을 막을 방법이 전무해집니다. 상륙 이후에도 문제인데요. 맨몸으로 텅 빈 백사장에 내린 해병들은 적이 심은 지뢰와 기관총 세례에 말 그대로 녹아내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중 가장 치열한 전투로 손꼽히는 것이 오마하 해변 전투인데요. 1944년 6월 22일 연합군은 노르망디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3,000대 이상의 항공기와 수천 척의 함선이 동원된 전무후무한 작전이었는데요.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연합군이 각기 골드, 유타, 오마하 등의 해변을 맡아 상륙 거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마하 해변에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상륙을 지원하기로 했던 전차들이 상륙에 실패해 바다에 가라앉아 버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오마하 해변에 상륙했던 미군들은 아무런 어모도 없이 절벽 위에 있는 적의 벙커를 함락시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는데요. 미군은 오마하 해변에서 고작 하루 동안 무려 3,000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더 나은 상륙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개발된 결과물이 상륙 돌격장갑차입니다. 상륙정의 가장 큰 단점은 상륙 이후에는 해병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상륙정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수륙양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륙 돌격장갑차는 장갑차가 무리를 헤엄쳐 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륙양용 장갑차가 쓰인 것은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에서 쓰였던 LVT-1 엘리게이터입니다. 당시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상륙작전을 해야 했던 미 해병의 주도로 쓰였는데요. 타라와 전투 등 환초가 많아 상륙정이 접근하기 힘든 섬들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미국은 전후에도 이 상륙 돌격장갑차의 개량을 계속했는데 베트남전에서는 LVT-5가 크게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빈약한 장갑과 속도 때문에 지뢰나 적의 포격에 매우 취약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현재 우리 군도 사용하고 있는 AAV-7A1입니다. 이 장갑차는 부력 장갑으로 14.5mm 탄을 방어할 수 있으며 수상에서 시속 13km, 지상에서 시속 7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상륙하면 기갑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걸프전에서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기만하고 나아가 후방을 공격하면서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이를 본 우리군 역시 1998년부터 AAV-7의 후기형인 AAVP-7A1의 라이선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해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KAAV입니다. KAAV는 병용용 장갑차인 KAAV-P7A1과 지휘용 장갑차인 KAV-C7A1, 군안용 장갑차인 KAV-R7A1 등 총 3종류가 있습니다. 병력용 장갑차는 승무원 3명에 병력은 최대 21명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길이 8.1m, 폭 3.2m, 높이 3.7m, 중량 21톤이며 2.4m 크기의 웅덩이와 0.9m 높이의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400마력으로 해상에서는 차량 뒤편과 좌우측에 각각 부착된 해수 추진 장치로 이동합니다. 화력 역시 우수합니다. 상부의 포탑은 360도 회전하며 고각으로는 45도, 저각은 -8도까지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K4 및 K6 화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연막탄도 8발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족한 이스라엘 라팔사에 부가 장갑을 차량 측면에 부착해 메꿀 수 있으며 105mm 포탄의 파편과 12.7mm 중기관총을 무난하게 방어합니다. 심지어 수출까지 되는데요. 지난 2016년 4월 KAV의 제작사 하나테크위는 AAV-7A1을 만든 BA를 누르고 필리핀의 장갑차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600억 원으로 방위 사업에서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규모였지만 원제작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장갑차의 혁신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기존 KAV를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쓰고 있는 KAV는 분명 우수한 상륙 돌격 장갑차입니다. 하지만 해병이 KAV를 도입한 지 이미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30년이 지나는 2028년이면 사실상 퇴역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요. KAV의 모체인 AAV-7A1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개발돼서 설계 자체의 노후화가 심각해 추가적인 개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KAV를 대체할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의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륙돌격 장갑차 2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KAV2는 미국이 개발하던 EFV와 유사한 설계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개발될 예정입니다. EFV의 지상 속도는 기존 AAV-7과 비슷하지만 수상에서 무려 46km 이상의 고속 기동이 가능한데요. 수상에서 바닷물을 이용한 순행식 엔진을 사용해 엔진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속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EFV 사업이 취소됐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군사교류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사라지면서 높은 성능만큼 고가인 EFV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상륙돌격 장갑차에 대한 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상륙돌격 장갑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주변국 역시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개발하며 해병 전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AV2가 확실히 개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는 것 같던 KAV2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두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